안녕하세요. 썰사남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른이 넘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여성 구독자입니다. 최근 큰 수술을 하고 집에서 쉬는 중에 썰사남이라는 채널을 알게 되었어요. 건강에 위기가 온 상황에서 다른 분들의 감동적인 사연을 듣다 보면 그 사연에 위로받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이런 채널이 있다는 걸 한 살 차이의 남동생에게 이야기했더니 남동생은 저희 남매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해보면 어떻겠냐는 말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80살이 넘도록 신문 배달을 하며 저희 남매를 키웠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썰사남 채널의 이야기가 저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던 것처럼 제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어릴 적 돌아가셨던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주무실 때면 할아버지 몰래 할아버지의 옛날 이야기를 해주곤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호탕하고 혈기왕성하고 대장부 같던 분이셨다고 해요. 예수민아, 너는 할아버지가 좋아? 응, 좋아. 왜 좋아? 할아버지는 나한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예쁘다고 해주고 또 같이 놀아주니까 좋아. 할머니는 제 반응이 귀엽다는 듯이 제 볼을 살짝 꼬집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민이는 좋겠네. 착한 할아버지가 있어서. 저는 의아하다는 듯이 한 번 더 물었습니다. 할머니한테는 착한 할아버지 없어? 할머니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셨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초가집에서 살던 시절 같은 동네에서 자란 친구 사이였어요. 할머니는 셋째 딸은 얼굴도 보지 않고 데려간다 라는 말이 꼭 맞는 그런 분이었죠. 한번 할아버지에게 이게 사실인지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애정 표현에 서투르셨던 할아버지도 이 사실만은 인정하셨습니다. 제 기억 속의 할머니도 참 고운 분이셨어요. 할머니는 참하고 예쁜 얼굴 때문에 온 동네 남자아이들의 짝사랑 대상이었고 모든 어른들의 예쁨을 독차지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할아버지도 할머니를 마음에 품고 있었죠. 그런데 세기가 지나도 어린아이들은 다 똑같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향한 자기의 애정을 짓궂은 장난으로 표현했다고 해요. 당연히 할머니는 그런 할아버지를 싫어했죠. 할아버지가 할머니 괴롭혔어? 아유, 말도 마. 동무들이랑 흙바닥에 그림 그려놓고 놀고 있으면 와서 그림을 다 지워놓질 않나. 고무줄을 죄다 끊어놓질 않나. 예쁘게 따온 머리도 풀어헤치고 그랬어. 할아버지가 이랬으니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싫어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자신을 싫어하는 줄 알았다고 했어요. 좋아한다는 말 한 번 없이 괴롭히기만 했으니까 당연하죠. 특히 다른 남자 아이들이 꽃을 꺾어다 주면 할아버지는 개구리를 잡아다 줬는데 그게 너무도 싫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두 분이 잘 될 리가 없죠.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미워하는 상태로 부모님을 따라 고향을 떠났다고 합니다. 내가 떠나는 날에 네 할아버지가 나와서 처음으로 꽃을 줬어. 이놈이 왜 이러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를 좋아했더라고. 두 분의 만남은 성인이 되어서야 이루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선생님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셨거든요. 할아버지가 그곳에서 가업을 물려받아 소를 키우고 계셨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거쳐 부부가 된 두 분은 행복했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툴툴대고 애정 표현도 없는 분이었지만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두 분은 예쁜 아이를 얻었고 그 아이를 최선을 다해 키웠어요. 그게 바로 제 아버지입니다. 제 첫 기억은 할머니가 저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입니다. 그날은 부모님이 먼 곳으로 일을 간 게 아니라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된 날이었죠.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부모님은 참 사이가 좋은 분들이었다고 해요. 25살에 결혼을 해서 그 해에 저를 낳고 곧장 제 동생을 낳아 오붓하게 잘 살고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두 분 사이는 동생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균열이 생겼다고 합니다. 두 분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한 건 아버지의 사업이 잘 풀리지 않으면서부터였다고 해요. 친정에서 돈을 빌려 아버지의 사업 자금을 댄 어머니가 돈을 갚지 못하자 친정에서 압박이 시작됐죠. 당신만 믿으면 된다며. 이것만 하면 우리 가족 모두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고 했잖아.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래? 나도 잘해보고 싶어서 그런 건데 당신까지 왜 이래?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잖아. 조금만. 이럴 거면 당신한테 시집 오는 게 아니었어. 애도 둘이나 낳았는데 이제 어떡할 거야? 조용히 안 해? 둘째까지 낳았으니 잘 살아보려고 한 거라고 몇 번을 말해? 이럴수록 응원해주고 해야지. 대체 어쩌라는 거야? 이럴수록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마음은 불편하기만 했다고 합니다. 아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돈댁 얼굴 보기도 민망했을 거고, 시집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고생만 하는 며느리 얼굴 보기도 껄끄러우셨겠죠.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사정이 나았다면 모르겠는데, 할머니는 건강상의 문제로 교직에서 내려온 상황이었고, 제가 태어나기 몇 년 전 할아버지의 우사에 불이 나 소가 많이 남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결국 할머니는 아픈 몸을 이끌고 소일거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는 하셨지만 작은 동네에서 아이들 공부에 돈을 투자하는 집은 많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를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남의 집 밭에 가서 농사일을 거들기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기 전만 해도 집안 사정은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서 오손도손 살기 충분했는데 그깟 돈이, 염치가 두 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어떡하겠어, 내 아들인데. 할 수 있는 데까지 도와줘야지. 이렇게 말하는 할머니의 부르튼 손을 보며 저는 얼굴도 기억 안 나는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허리띠를 졸라매어 번 돈을 사돈댁에 조금씩 보냈다고 해요. 모래알 같은 돈이었지만 아들이 진 빚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얻었다고 하죠. 그런데 두 분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이 틀어졌다고 합니다. 기어이 이혼을 하겠다며 차를 이끌고 법원으로 가셨죠. 어느 날 아침 어머니가 찾아와서 저와 동생을 신경질적으로 맡겼고 곧장 뒤따라 들어온 아버지와 실랑이를 하더니 나갔다고 해요. 이 여자가 어딜 시부모님한테. 지금 그런 거 따지게 생겼어?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랑 못 살겠으니까 이혼하자고. 야, 너 말 다 했냐? 이 모습을 지켜보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좋은 사람 만나 오손도손 잘 살길 바랬던 자식이 죽고 못 사네 하며 소리치면서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일이었을지 이제는 압니다. 애들이 듣는다. 가라. 그렇게 저와 동생, 할머니, 할아버지를 뒤로하고 법원으로 향했던 두 분은 다신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사고였어요. 운전을 하면서 커브를 도는데 건너편에서 오는 트럭을 마주쳤고 급하게 핸들을 꺾으며 산비탈 아래로 차가 굴러떨어진 거죠. 트럭이 정면에서 오는 것도 아니었고 부딪힐 만한 상황도 아니었는데 급하게 핸들을 꺾으면서 사고가 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전방 주시 미흡으로 다가오는 트럭에 놀랬던 거겠죠. 두 분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저와 동생은 홀로 남았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할머니와 할아버지만 남아 있었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세상에 둘도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자식을 앞세웠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지옥 같은 삶이었을 텐데 어머니의 가족들까지 찾아와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괴롭게 했거든요. 그 사람들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냐. 가족을 잃었는데 괜찮을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 그렇다고 그게 할머니, 할아버지 탓은 아니잖아. 그래도 화풀이할 대상이라도 있어야 마음이 편하지 않겠니?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건 아버지가 사돈에게 빌린 돈을 갚는 거였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그나마 남아있던 소들도 팔아야 했고 할머니는 하던 일을 늘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제 첫 번째 집은 비가 새면 할아버지가 지붕에 올라가고
연탄 난로를 떼야 하는 집이었어요. 아궁이도 아닌 집안에서 말이죠. 그런데 그때의 기억이 어둡고 음침하게 남아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그곳에서 사는 게 행복했어요. 할아버지는 피곤한 와중에도 일을 하고 돌아오면 저를 번쩍 들어 빙빙 돌려주었고, 동생을 목마에 태워 놀아주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슈퍼맨 같은 존재였어요. 부모 없이 조부모 손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간혹 짓궂은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곤 합니다. 한 번은 엉엉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 왜 그러냐고 물으셨죠. 저는 눈물을 뚝뚝 흘리고 콧물을 질질 흘리며 형민이가 우리 엄마 아빠 일하러 간 거 아니래. 죽은 거래. 라고 말했죠. 그 당시엔 부모님이 돌아가신 걸 몰랐거든요. 할머니는 당혹스러운 모습으로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에 들어오던 할아버지가 아주 우연히 그 얘기를 들으셨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누가 감히 그딴 소리를 해? 형민이라고 했지? 얼른 앞장서. 저는 할아버지가 화내는 모습에 놀란 반, 내 편을 들어줄 든든한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에 기쁜 마음 반을 가지고 형민이에게로 향했습니다. 형민이 집에 다다르자마자 할아버지는 형민이의 집 문을 쾅쾅 두드리셨어요. 누구세요? 형민이의 어머니가 나오자 할아버지는 씩씩거리던 화를 억누른 채 형민이 어머니시죠? 형민이 아버지랑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형민이의 어머니는 옆에 있는 저를 슬쩍 보더니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수민이 할아버지신가 봐요. 일단 들어오세요. 남편은 곧 올 거예요. 집구석에서 할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숨어있던 형민이의 모습을 보니 괜히 웃음이 나더라고요. 봐라, 나도 이렇게 든든한 할아버지 있다. 가 얼굴로 드러났을 거예요. 형민이의 어머니는 차를 한 잔 주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로 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차를 받아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경민이가 우리 손녀한테 하면 안 되는 말을 했네요.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듣고 한 건지 형민이 아버지가 오면 두 분이랑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형민이 어머니의 표정이 사색이 되는 걸 느꼈어요. 저희 형민이가요? 얘가 그럴 애가 아닌데. 할아버지는 말없이 앉아 계셨고 곧 형민이의 아버지가 돌아오셨을 때 할아버지는 두 분과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형민이의 어머니와 달리 형민이의 아버지는 생각과 조금 다른 인물이었어요. 형민이가 제게 어떤 말을 했는지 다 들었음에도 이렇게 말했죠. 아무리 그래도 애들 싸움에 어른들이 끼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어르신이라도 그렇지. 겨우 그런 일로 남의 집에 찾아오시는 건 좀 아니죠. 애랑 애엄마만 있는데 그건 더더욱 그렇고요. 할아버지는 손에 쥔 찻잔을 꼭 쥐었습니다. 차라리 애들끼리 치고받고 싸웠으면 내 말을 안 하지. 그렇게 싸우고도 곧장 히히거리는 게 애들 아닌가. 그런데 이건 그렇게 넘기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애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요. 사실 틀린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애가 잘 몰라서 실수한 것 가지고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거라고는 생각 안 하세요? 이봐요, 형민이 아빠. 애가 뭘 몰라서 실수했으면 어른답게 잘 타이를 일이지. 뭘 그렇게 당당하게 남의 집까지 찾아오십니까? 우리 애 기죽어서 저렇게 숨어 있는 거 안 보이세요? 그쪽 애가 귀한 것처럼 우리 애도 귀한 겁니다. 네, 그러시겠죠. 그렇게 오냐오냐하게 길렀으니 애가 무슨 일이 있자마자 할아버지한테 쪼르륵 달려가서 일러바치죠. 부모 없다고 너무 싸고 두시는 거, 그거 오히려 애 망치는 길입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참지 않으셨어요. 할아버지와 형민이 아버지의 멱살잡이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달려와서야 마무리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달려오셨고 형민이 집 주변에 사는 모든 어른들이 몰려올 정도였죠. 저는 할아버지가 저 때문에 곤경에 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같이 싸우는 할아버지를 보면서 죄책감을 가질 정도였죠. 그런데 그 상황을 지켜보았던 모든 사람들은 제가 죄책감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며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른 멱살을 잡아요?
박 선생님이 그렇게 행동하셨다면 이유가 있겠지.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그런 분인가? 형민이 아빠가 뭘 어떻게 했길래 이랬대? 형민이가 좀 짓궂어. 우리 애가 그러는데 형민이가 수민이를 엄청 괴롭혔다나 봐. 알고 보니 형민이 아버지는 무례하기로 동네에서 유명했다고 해요. 지역 토박이었던 형민이 어머니를 따라 이사를 온 거였는데 도시에서 왔다는 이유로 동네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녔다고 했죠. 동네 사람들은 그런 형민이의 아버지를 항상 좋지 않은 눈빛으로 바라봤다고 해요. 허구한 날 동네 사람들 무식하다고 시골에서 놀고 먹는 인간들이 뭘 아냐고 무시하더니 이제 한참 어른한테도 신뢰를 해서 이 사단을 만드네. 결론적으로 형민이 아버지는 동네 어른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했어요. 이미 돌아선 마음들이 곧바로 괜찮아진 건 아니었지만 오랫동안 동네에서 나고 자란 형민이 어머니의 노력 덕분에 형민이 가족들은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어르신들을 무시했던 행동들도 나아졌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깨달은 건 부모님은 당장 내 곁에 없더라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에게 큰 힘이 되어준다는 사실이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에서 부모님이 일을 가신 게 아니라 돌아가신 거라는 사실을 안 것은 할아버지가 밖에서 술을 드시고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저, 그리고 동생은 일찍이 자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들어오는 소리에 깬 건 저뿐이었습니다. 비틀거리며 들어오신 할아버지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어요. 제가 눈을 뜨고 할아버지를 보고 있자 할아버지는 제 잠자리를 다시 봐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에 들 수 있도록 배를 쓸어주셨죠. 저는 평소와는 다른 할아버지의 모습에 어딘가 어색한 마음이 들었고 괜히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왜 안 자니? 할아버지가 뭔가 이상해서. 할아버지가 걱정돼? 응. 할아버지 걱정은 하지 마. 괜찮아. 그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왜 그리 서글펐는지 저는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슬퍼? 어둠 속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아니, 할아버지는 안 슬퍼. 잠이 올 것처럼 가물거리는 상황에서 저는 또다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엄마 아빠는 죽은 거지? 배를 쓸어주는 할아버지의 손이 멈췄고 어둠 속에는 고요한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잠에 들락말락하던 그때 할아버지는 젖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응, 맞아. 수민이, 수혁이 엄마 아빠는 멀리 떠났어.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물은 건 저도 모르게 부모님의 죽음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한 번씩 어느 날이 되면 조용해지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날이 되면 들리는 할머니의 훌쩍이는 소리, 절대 열어보지 못하게 하는 앨범. 어렸을 때부터 눈치가 좋다는 얘기를 들었던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나 봅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놓으셨어요. 앞서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이 그때 할아버지에게 들은 내용이었죠. 그때는 할아버지의 말을 전부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 말을 다 이해하게 됐네요. 모든 사실을 듣고 난 다음 날 할머니 할아버지는 저와 동생의 눈치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오래가지는 않았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제 삶이 바뀐 건 없었거든요. 그것도 그럴 게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차고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에게는 다 있는 부모님이 나에게는 없다고 해서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후에는 동생도 자연스럽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제 동생은 당당하게 컸어요. 누군가가 저와 제 동생을 무시하면 가만히 당하지 않고 받아쳤죠. 매사에 공격적이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국민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갑작스러웠죠. 하지만 할머니에게 할머니의 죽음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할머니의 화장대 아주 깊은 곳에서 약이 무더기로 나왔거든요. 할아버지조차 모르셨다고 해요. 할머니가 그렇게 아프셨는지. 약을 가지고 병원에 가자 병원에서는 크게 놀라며 할아버지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경순 할머니 남편분이시라고요? 가족분이 계셨는지는 전혀 몰랐는데요. 할머니가 아프다는 사실을 숨긴 이유는 하나였겠죠. 할아버지가 일을 쉬게 할까 봐요. 아직도 갚아야 할 빚이 있고 토끼 같은 손주가 둘이나 있었으니 할머니는 일을 그만둘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지게 할 수도 없었을 거고요. 할아버지가 더욱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할머니가 드시던 약이 전부 진통제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리 치료를 권해도 치료를 거부하셨어요. 치료를 해봤자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한데 치료를 해서 뭐 하냐고요. 가족분이 계셨다는 걸 알았으면 가족분한테라도 알렸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가족이 없다고 화를 내면서 말씀하셔서 할머니는 치료 비용이 부담될까봐 혹시나 아프다는 사실이 짐이 될까봐 그 많은 진통제를 삼켜가며 고통을 참으셨던 거예요. 그 어린 저와 동생의 마음도 아팠는데 할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 듯 아팠을까요?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식음을 전폐하셨습니다. 저와 동생을 돌볼 정신도 없어서 저와 동생은 동네 어른들의 손에 맡겨져 이리저리 돌아가며 보살핌을 받았죠.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이가 좀 좋았니? 할아버지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곧 괜찮아지실 거야. 할아버지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데. 이 말이 위로가 됐긴 했지만 할아버지가 힘들어하는 시간은 점차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할아버지가 힘들어하는 그 상황에 조금씩 적응하게 되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반찬을 챙겨주시면 그 반찬을 가지고 1살 차이 나는 동생의 밥을 챙겨주었습니다. 서툴지만 설거지도 하고 집안 청소도 했죠. 하루는 한 아주머니가 국을 끓였다면서 가져다 주셨어요. 식으면 맛없으니까 아줌마가 끓여줄게. 어느 정도 집안일에 익숙해졌다고 자신만만했던 저는 아주머니에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냄비에 넣고 끓이면 되죠? 아주머니는 걱정되는 표정으로 돌아가셨고 저는 냄비를 꺼내고 국을 담은 뒤 불을 켰습니다. 잘 끓인 국을 담기 위해 국자를 들고 국그릇에 한 번 담은 순간 저는 그릇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국을 담은 그릇이 그렇게 뜨거울 줄은 몰랐거든요. 국이 쏟아지면서 종아리와 발등에 뜨거운 국물이 닿았습니다. 저는 아픈 것도 있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생은 깜짝 놀라서 울기 시작했죠. 그런 동생을 달래랴, 엎어진 국을 치우랴 정신이 없었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던 중 할아버지가 들어오셨고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저에게 달려오셨어요. 제게로 달려온 할아버지가 가장 먼저 한 건 제 바지를 걷고 종아리와 다리에 찬물을 붓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이 물바다가 되는 걸 보면서 기겁했어요. 할아버지, 안 돼. 이러면 바닥 치워야 되잖아.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제 다리에 찬물을 뿌린 후 저와 동생을 방 안으로 들여놓고 수건에 차가운 물을 적셔 제 다리 위에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물바다가 된 바닥을 닦으셨습니다. 저는 눈치를 보면서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어딜 와! 거기 있어! 처음으로 듣는 할아버지의 고함 소리에 저도 동생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저는 쳐다도 보지 않은 채 정리하고 계셨어요. 할아버지가 제게 화가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을 어지럽히고 동생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미안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할아버지한테 제가 귀찮은 일을 떠넘긴 거라고 생각해서였죠. 할아버지가 화를 낼까봐 울지도 못하고 희끗거리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부엌을 다 정리했을 때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울음을 꾹 참고 말했어요. 할아버지, 미안해. 할아버지 힘든데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할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약통에서 약을 꺼내와 제 종아리와 발등에 약을 발라주셨습니다. 그제야 본 제 종아리와 발등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아직도 그때 입은 화상 자국이 제 다리에 남아 있습니다.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려 애써 고개를 숙이고 제 다리에 약을 발라주는 할아버지의 등은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할아버지는 달라졌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오셨죠.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셨고 저녁 식사도 늘 함께 하셨습니다. 일이 많은 날이라도 저녁 식사는 꼭 함께 하셨어요. 그러던 중 할아버지가 큰 사고를 당했어요. 기계를 가지고 공상품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를 자르는 일이었는데 자재를 자르는 기계에 손이 말려 들어가 손가락 3개를 못 쓰게 되었죠. 아직 기계 사용이 미숙한 사람에게 무리하게 일을 시킨 탓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 일이 문제가 될까봐 할아버지에게 약간의 위로금을 준 뒤 할아버지를 회사에서 쫓아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잃은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잃었을 때처럼 시리에 빠질까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걸 눈치라도 챈 건지 할아버지는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하셨어요. 할아버지 괜찮아. 겨우 손가락 3개잖아. 밥도 먹을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어. 할아버지는 오른손잡이라서 왼손으로 밥 먹는 연습은 해야겠지만 괜찮다. 할아버지는 잘려나간 손이 완전히 아물기도 전에 다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니,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를 써주는 곳은 없었어요. 생각보다 세상은 차가웠습니다. 손가락이 없다는 이유로 할아버지는 한순간에 배척되었어요. 할아버지와 저희 남매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도와주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일을 시켜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손가락도 없는 사람이 일을 하면 뭐 얼마나 잘하겠느냐는 생각이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할아버지가 선택한 건 신문 배달이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낡은 자전거를 고쳐서 신문 배달을 하러 다니셨습니다. 처음 할아버지가 신문 배달을 하려고 나타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어색해하면서 피해 다녔습니다. 신문 구독을 취소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껄끄러웠겠죠. 오래 봐왔던 할아버지가 신체의 일부를 잃고 장애를 얻게 되자 그때부터 할아버지를 멀리했으니까요. 자신들도 잘못된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할아버지를 마주하는 게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런 동네 주민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어요. 그게 진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아무 일도 없었던 양 동네 사람들에게 다가간 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할아버지의 그런 행동은 동네 주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을 덜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할아버지는 동네 주민들에게 신문을 배달할 수 있었어요. 신문을 안 읽던 사람들도 할아버지 때문에 신문을 구독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신문 배달을 하셨습니다. 일을 하다가 소나기라도 내리는 날이면 본인 몸 젖는 것도 모른 채 신문을 감싸셨습니다. 1살, 2살, 나이가 차면서 그런 할아버지의 희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이렇게 치열한 삶은 그만두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죠. 선생님에게 여쭤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선생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거기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성공한 사람을 만나는 데까지 가면 너도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죠. 30이 갓 넘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 말은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지만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공부뿐이었으니까요. 특출난 재능도 없고 하고 싶었던 것도 없는 저는 공부 한 우물만 파기로 결심했습니다. 공부를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지 모르다 보니 무작정 앉아서 교과서만 팠어요. 학원은 꿈도 못 꿨고 문제집을 사러 서점에 가면 가격을 보고 다시 책을 뒤집어야 했죠. 그런 사정을 알고 계셨는지 선생님은 저에게 선생님들에게 나오는 문제집을 주셨습니다. 파란색으로 답이 적혀 있는 문제집이었어요. 물론 그러면 안 되는 거였죠. 선생님들에게 나오는 문제집이었고 특정 학생에게만 문제집을 주는 건 특혜라고도 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기댈 곳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문제집으로 공부하는 걸 할아버지가 알게 되었어요.
한 번도 문제집을 사달라고 한 적 없는 제가 본 적 없는 문제집을 풀고 있었으니 이상하셨겠죠. 혹시 돈이라도 훔쳐서 문제집을 산 건 아닌가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건 물론 제 추측입니다. 너 이거 어디서 난 거냐? 저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잘못한 건 아니었지만 괜히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선생님이 주셨다고? 응, 선생님한테 나오는 문제집인데 선생님은 쓸 일이 없다고 하셔서. 할아버지는 제 문제집을 가져가더니 문제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왜 다 답이 적혀 있지? 선생님한테 나오는 거라서 답이 다 적혀 있어. 할아버지는 책을 돌려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공부에는 영 재능이 없어서 모르는데 원래 답이 있는 걸 보면서 공부를 하냐? 그렇게 공부를 하면 공부가 돼? 답을 안 보고 적어야 하지 않니? 저는 우물쭈물 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렇기는 한데 나는 뭐 이걸로도 충분해서. 할아버지는 말이 없으셨고 다음날 돌아오신 할아버지의 양손에는 문제집이 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다 뭐야? 손주가 공부하겠다는데 손 놓고 있을 할아버지가 어디 있어? 이제 공부할 때 필요한 거 있으면 할아버지한테 다 말해. 알겠어? 입이 찢어져라 웃으면서 문제집을 받아들었더니 저한테 해당되지 않는 문제집도 많더라고요. 행복하게 웃으면서 할아버지, 나 아직 2학년이야. 3학년 문제집은 그때 풀어야지. 이거는 환불하자. 라고 말했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이후로 할아버지는 문제집을 포함해서 책들을 여러 권 가져다 주셨습니다. 문제집은 새 책이었고 독서할 만한 책은 폐지를 주우면서 수거한 책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하고 낮과 밤에는 폐지 수거를 하셨거든요. 할아버지가 주는 책에 폐지가 섞여 있었음에도 저는 기뻤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가져다 주시는 책은 도서관에서 볼 수 없는 책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보통 오래된 책을 내다 버리니까 할아버지가 그런 책을 가져다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할아버지가 주신 책은 제게 좋은 영향을 주었어요. 또래보다 더 많은 종류의 책을 읽다 보니 어휘력도 높아졌고 수업을 이해하는 속도도 빨라졌죠. 공부에 재능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공부에 흥미를 붙여서 더 빨리 성적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가 신문 배달을 하고 폐지를 주우며 동생과 저를 키운 연수가 무려 20년입니다. 그 사이에 저는 좋은 대학교를 입학했고 동생은 자신의 꿈을 찾아 가게에서 일을 하며 일을 배우기 시작했죠. 학교에 입학했을 때도 비싼 등록금에 1순위 대학을 포기하고 2순위 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그 사실을 안 할아버지가 어떻게 구하셨는지 등록금을 책임져 주셨어요. 이날을 위해서 근 20년 동안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면서요. 동생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생이 일을 하기 위해서 독립을 하기로 했을 때 할아버지는 고시원 보증금을 마련해 주셨어요. 좋은 집 보증금을 구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죠. 물론 동생은 이 정도로도 충분히 감사하다고 열심히 일해서 꼭 갚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항상 불행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갑작스럽게 찾아오기 마련이죠.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한 회사에서 신입사원으로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동생은 지점장이 되어서 자신의 꿈에 조금씩 다가가는 중이었죠.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몸서리 쳐질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왜 바쁘다는 이유로 할아버지를 찾아뵙지 않았을까? 왜 더 자주 연락하지 않았을까 후회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는데 저를 찾는 전화가 걸려와 있었습니다. 바빠서 전화를 그냥 넘겼죠. 신입사원이 근무 시간에 핸드폰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전화가 계속 걸려왔습니다. 신경질이 나서 비상구를 향했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수화기 건너편 사람의 목소리는 굉장히 다급했습니다. 박수민 씨 되시죠? 지금 박병심 씨가 많이 위급하십니다. 얼른 이쪽으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위급한 상황이라니.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곧장 할아버지가 계시다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전화를 받고 달려온 동생과 사색이 든 채 할아버지가 계신다는 중환자실로 향했는데 할아버지는 의식불명인 상태로 호흡기를 달고 계셨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신문 배달을 하던 도중에 뇌출혈이 와서 자전거가 넘어갔고 하필 넘어진 곳이 딱딱한 조형물이라 머리를 크게 다치셨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골든타임을 놓쳐서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했죠. 이 상태로 깨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르겠네요. 매 순간 기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깨어나게 해달라고요. 바쁘다는 이유로 할아버지를 찾아뵙지 않은 걸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어느 날 밤 새벽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장례식장,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찾아와 주었어요. 할아버지의 마지막 길이 외롭지 않겠다는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죠. 회사의 배려로 조금 긴 휴가를 받고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참을 수 없는 공허함이 몰려왔어요. 그날도 마찬가지로 우울한 주말을 보내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집으로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 싶어 문 앞에서 물었습니다. 누구시죠? 문 밖에 있는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박병심 씨 계시나요? 할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그것도 젊어 보이는 사람이, 저는 문을 열어 그 사람을 마주했습니다. 누구시죠? 할아버지와 알던 사이였나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윤찬입니다. 박병심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할아버지를 찾아오신 거죠? 네, 혹시 안 계신가요? 소식을 못 들으셨나 보네요. 얼마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김윤찬 씨는 너무나 당황한 모습으로 재차 물었고, 저와 동생은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대체 할아버지와 어떤 인연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하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한 상황을 물었는데 그 사람과 할아버지의 인연은 상상 이상으로 깊었습니다. 마침 그때 동생이 찾아와서 동생과 저는 김윤찬 씨에게 할아버지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저는 홀아버지에게서 자랐습니다. 그분은 좋은 남편이지도 않았고 좋은 아버지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도망갔고 저는 아버지에게 홀로 남아 그렇게 자랐죠. 생전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자신의 어릴 적 이야기를 꺼내놓는 사람의 눈빛과 말투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말씀하기 어려우시면 말씀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할아버지와 아는 사이였는지가 궁금한 거였습니다. 아니요, 들어주세요. 박수민 씨와 박수혁 씨가 할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신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잠자코 그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술을 마시고 동네 사람들과 싸우고 돌아와서는 아들인 저마저 괴롭게 하던 아버지 밑에서 배울 게 뭐가 있을까요? 말이 아닌 주먹으로 해결하는 방법,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화내는 방법, 성인인 척 술을 사는 방법 등이었죠. 제 주변에는 그런 친구들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의 과거와 할아버지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던 중에 박병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박수민 씨에게는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박병신님의 리어카를 엎어버리고 그걸 들고 도망갔었어요. 그것도 비 오는 날에요. 비 오는 날에 폐지가 물에 젖지 않도록 비닐막을 치는 도중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교양 있어 보이는 남자가 그런 행동을 했다니 믿기지 않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낄낄거리면서 도망치고 리어카는 어딘가에 내팽개쳤죠. 걷는 것마저 힘들어하는 할아버지가 따라올 수 있으면 따라와 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우연히 할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아주 뻔뻔하게 굴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무시하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할아버지를 약 올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박병심님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를 바라보면서 미소를 짓더니 손을 까딱까딱 하셨어요. 가까이 오라면서요. 그렇게 다가가는데도 제 마음에는 할아버지를 무시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왜 부르냐고 하면서 껄렁하게 걸어가고 있는데 박병심 님이 제게 건네준 건 다름 아닌 책이었어요. 어이가 없어서 멀뚱히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배 피우지 말고 책 읽으면서 마음의 양식을 쌓아봐. 그때는 웬 할아버지가 되도 않는 충고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책은 구석에 대충 던져 넣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잠이 너무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구석에 있던 책을 꺼내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네? 책이 인생을 바꿨다고요? 저는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태어났으니 당연한 순서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책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하는 거고, 내가 당장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내일의 미래가, 내일 모레의 미래가, 1년 뒤의 미래가 바뀐다고 했죠. 김윤찬 씨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그 말은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책의 내용이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제게 준 책을 함께 읽으셨기 때문에 그 책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김윤찬 씨에게 전해주셨을 겁니다. 정말 김윤찬 씨는 그때 책 때문에 인생이 바뀐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이날 이후에도 꾸준히 책을 보내주셨습니다. 문제집도요. 새롭게 살기로 다짐했는데 그 방법을 모르던 저에게 할아버지가 보내주시던 책과 문제집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배우지 못했던 걸 책에서 배웠고 학교에서 배운 걸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바로 할아버지 덕분에요. 그렇게 살다 보니 지금 이 나이가 되었어요. 어른 공경도 모르고 친구들을 괴롭히고 엇나가기만 했던 제가 과거를 부끄러워할 줄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을 돕고 가정을 꾸리기까지 했죠. 그 모든 과정에서 박병심 할아버지를 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 인생의 은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늘 찾아뵙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야 은인을 찾아왔다니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김윤찬 씨는 안정적인 대기업에 입사해서 일하던 중 자신의 사업을 하기 위해 돌연 퇴사하고 지금은 기반이 튼튼한 회사의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리운 할아버지의 생전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또 이렇게 훌륭한 할아버지가 저를 키워주신 그 분이란 사실에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저와 동생은 김윤찬 씨가 앞에 있는 것도 잊은 채 엉엉 울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진정한 뒤 저는 겨우 김윤찬 씨에게 고마움을 담은 인사를 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봤다면 좋아하셨겠지만 지금이라도 찾아와 준 거에 고마워하실 거예요. 하늘에서 뿌듯해하실 할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저도 기쁘네요.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를 마시는 소리만 나는 정막이 흐르고 김윤찬 씨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은혜를 갚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와 동생은 눈을 크게 뜨며 대답했어요. 네? 은혜요? 김윤찬 씨의 눈빛은 올곧고 무거웠습니다. 부디 박병심님에게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와 동생은 손사래치며 거절했습니다. 아니에요. 그 일은 할아버지가 하신 거고 저희는 한 게 없습니다. 이러시면 할아버지를 별 낯이 없어요. 조금 웃긴 표현이지만 김윤찬 씨는 은혜를 갚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강력하게 거절했어요. 그렇게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박병심 님이 얼마 되지 않는 신문 배달 월급을 떼어서 저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저도 제가 버는 돈의 일부로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발 제 부탁을 들어주세요. 하지만 저와 동생의 뜻은 굳건했죠. 그렇게 김윤찬 씨와의 만남은 끝이 난 듯했습니다. 그렇게 그 만남이 잊힐 때쯤 제 자궁에 악성 종양이 발견되었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수술 후 회복기를 거치고 퇴원 수속을 하려던 때 동생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누나! 무슨 일인데 그렇게 뛰어? 이어진 동생의 말은 저 또한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뭐? 병원비가 완납됐다고? 대체 누가 내 병원비를 다 냈다는 건지, 설마 다른 누군가가 내 걸 실수로 대신 낸 건 아닌지 하며 생각이 깊어질 때 누군가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바로 김윤찬 씨였어요.
저는 수소문해서 김윤찬 씨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제 예상대로 김윤찬 씨가 병원비를 내준 거였어요. 정말 왜 이러세요? 할아버지는 이러려고 도운 게 아닐 거예요. 마음 불편하시지 않게 최대한 비밀로 했는데 역시 세상에 숨길 일은 없나 보네요. 이렇게밖에 은혜를 갚지 못해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 아이에게도 부끄러운 아버지가 된 것만 같아요. 부디 제가 아이에게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이야기를 하며 죄인처럼 말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모질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김윤찬 씨의 호의를 거절하기보다 감사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김윤찬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생 앞으로 유학원 안내서가 날아왔습니다. 모든 결제가 완료되었으니 레크레이션을 하러 오라는 연락이었죠. 저는 또다시 김윤찬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니, 이건 너무 과해요. 유학이라뇨. 그것도 벌써 완납이라뇨. 김윤찬 씨는 여전히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과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이 바뀌었는데 이게 뭐가 과하겠어요. 동생분이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직 늦지 않은 나이인데 고민하는 걸로 시간을 보내는 게 아쉬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고생하면서 꿈을 키워왔는데 더 넓은 세상에서 꿈을 크게 꿔야지요. 참고로 이미 낸 돈은 환불이 안 됩니다. 환불이 안 된다는 말에 유학원에 문의했지만 거기서도 똑같은 말이었어요. 결국 저와 동생은 또다시 그 호의를 감사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윤찬 씨가 완납했다는 건 유학 준비 과정이 아니라 유학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비용이었습니다. 정말 억소리가 나는 비용이었어요. 저는 기겁을 하며 다시 연락했습니다. 아니, 이건 정말 아니에요. 이건 너무 큰 돈이고 저와 제 동생이 감당할 만한 돈이 아니에요. 김윤찬 씨는 또다시 말했습니다. 어쩌죠? 이미 결제를 해서 환불이 안 되는걸요. 그러면 생활비는 벌어서 쓰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부담이 좀 덜어질까요? 결국 저와 동생은 언변에 능숙한 한 회사의 대표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저는 건강을 되찾고 좋은 남자를 만나 예쁜 딸을 얻었습니다. 동생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회사를 차렸어요. 그리고 그 회사로 번 돈을 가져와 한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죠. 자기가 꿈꾸던 미래를 하나둘 잃어가는 동생을 보다 보면 참 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한 살 차이지만요.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시겠죠. 세상에 부끄러운 것 하나 없이 정직하게 일을 하고 지켜야 하는 내 가족에겐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행동하셨던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힘든 와중에도 다른 사람을 돕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두 분이 너무나 그립네요. 아마 할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계시겠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그리운 밤입니다. 세상의 정의는 사라졌다지만 아니요, 저는 정의가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사연을 마치고자 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